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이폰 내 손에 꿈을 담다라는 것은 정말 제가 아이폰을 만지고 나서 딱 이틀 만에 느껴가지고 트윗에서 온 그 단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게 꿈이 됐는지는 정말 그 어려웠던 8월 10일서부터 인증 나오는 9월 25일까지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동안 그 심장이 쿵닥쿵닥거리고 답답했고 이게 진짜 될 문제인가 안 될 문제인가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시간에 대한 그 내용을 한꺼번에 합축을 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전히 아이폰은 내 손에 꿈을 담고 그 꿈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폰 3G가 2008년 6월 9일날 발표가 됐고 그 이전에는 그 GSM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이폰이 국내에서 쓸 수가 없는 상태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폰이 나왔는데 우리는 쓸 수 없는 폰이라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명제로 1년 동안 저희는 지켜봐 왔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 6월 9일날 아이폰 3G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3G 망에도 쓸 수 있는 그 폰이 드디어 소개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마 그 시간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분들, 특히 아이폰을 아셨던 많은 분들은 국내에서도 아이폰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 기대 섞인 그 고민과 그 당시로는 기쁜 기대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몸 담고 있었던 그 어진철벽이라는 회사에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 수기로서 그러니까 그 손으로 다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 규모가 작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직원은 많고 업무는 느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회사에서 ERP 쪽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건을 취급하니까 바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직접 사람들이 타블렛 PC를 가지고 조작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UI가 관계된 많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ERP를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은 그 스마트폰에다가 영업사원들이 직접 저희 제품을 주문을 넣고 재고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입고된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영업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조그만한 그 PDA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이 320x 240 픽셀이라는 굉장히 그 작은 화면에서 많은 내용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불편함, 특히 저희 회사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안경에 돋보기까지 끼시고 막 이런 데서 펜까지 하시고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느냐는 엄청난 그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러고 나서 제가 2008년 9월 20일 날 안 되겠다. 일단 영업용 PDA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중단하고 이제 곧 PDA가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PDA에 맞춰서 다시 재개발하자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아는 그 S모사의 그 미츠 팀에 계시던 분이 솔직히 정보를 좀 흘려주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여태까지 생각했던 다른 PDA 폰이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중단을 시키고 그러면은 새로 나온 거에 맞춰서 그 나머지 작업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회사 이름 나왔지만 11월 26일 날 삼성 T 옴니아가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되고 저는 출시 첫날 약정 걸리지 않은 현금을 주고 회사에서 구매를 바로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빨리빨리 개발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 프로젝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은 아껴야 됐고 빨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T 옴니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MHz 가속했을 때 엄청난 속도 메모리도 4기가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그 슈퍼 VG라고 얘기했던 800x 600에 근접하는 엄청난 그 스크린 해상도 거기다가 윈도우즈 모바일 6.1에다가 와이파이, 블루투스 다 들어가 있는 엄청난 스펙의 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폰을 받고 이거다 하면서 개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하지만 제 항상 다른 마음 한쪽 구석에는 왜 아이폰은 한국에 안 나오는 거야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이폰은 나온다고 자꾸 얘기는 나오는데 여기서 아니다 모른다 서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지경 속에서
안 되겠다. 그럼 내 나름대로 일단은 진행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지금 이 옴니아폰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월 1일날 작년 12월 1일날 바로 PD 프로그램 재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개발했던 게 윈도우 모바일 5.5, 5.1이었는데 윈도우 모바일 6.1에 많이 바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하나씩 다 바꿔나갔어요. 그런데 시간 많이 들였고 디자인을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2009년 금년 3월 30일날 eSIMS 어진 스틸 인티그레이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아까 나와 있는 뭐 주문 거래선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선을 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뭐 재고도 조회하고 현황도 보고 그 다음에 미수채권, 주문 등록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달에서 3달을 돌리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요. 펜 맨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윈도우 액세스 포인트 딱 와이파이 연결시켜 놓으면 그게 한번 배터리가 드레인 돼가 또 배터리를 바꿔 끼면은 그 사람들은 또 액세스 포인트 암호 치는 것조차 힘들어하니까 연결 안 된다고 전화 오고 못하겠다고 전화 오고 뭐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힘들겠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쓰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나이 조금 드시거나 이 작은 글씨 펜 이쪽에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옴니아라는 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거였었어요. 또 쭉 시간 가다가 6월 9일날 개방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아이폰 3GS가 발표가 됐던 거죠. 아 엄청났습니다. 진짜 속도가 진짜 제가 3G도 갖고 있는데 체감 속도가 거의 3배에서 5배까지 차이 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쉽고 편하고 자유로운 그리고 손에 착 달라붙는 스마트폰은 없을까. 고민을 하고 해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스스로 아이폰 3GS를 한번 써보자. 하지만 그냥 쓰면은 전화가 안 되니까 전화가 되는 방법으로 한번 써보자.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7월 31일 날 이베이 통해가지고 저기 호주에서 비행기 태워가지고 날려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좀 클리어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보이스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뭐 무관세로 통과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제 입장에서는 아니다. 줄 거 다 주고 돈 낼 거 다 내고 내 스스로가 좀 뭐랄까 정정당당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개인 인증이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도 알고 있었지만 불가능했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뭐든지 다 털어내놓고 저는 정정당당하게 제가 제 돈 주고 제대로 사가지고 정식으로 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통관 필증까지 다 획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파연구소랑 8월 10일서부터 접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알아본 결과 WCDMA4는 2002년, 2003년 우리나라의 그 3G가 이제 상용된 이후로 한 번도 개인 인증을 통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대도, 단 한 대도. 거기다가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테스트 비용이 800만 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뭐 600만 원. 그 다음에 WCDMA 테스트하는 데는 SAR 테스트도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거기서 또 한 1000만 원. 계산해 보니까는 그 기관, 단체, 그 다음에 사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실질적으로 비용 들이게 되면은 최대 2,300만 원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이 폰 하나 쓰려고 2천만 원,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고작 통과해서 2,000에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 폰 하나만 개통되는 말도 안 되는 일. 이거는 제 스스로가 좀 용납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분들 통해가지고 얘기를 교환을 하고 말씀 나누면서 아 그러면 개인 인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접촉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월 13일 날 이제 그 방통위 분들 몇 분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전파연구소 몇 분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간단하게 테스트, 특히 SAR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자파 방해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그 닿는 전자파의 그 미리와트 수에 따른 열의 변화, 몸의 그 장애를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그 테스트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간이 인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8월 13일 날 웹페이지에 떴어요. 떴는데 제가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월 17일 날 전파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첫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건데 아이폰으로 찍고 오토스티시를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녹화 사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선 쪽이고 반대쪽은 이제 유선 쪽인데 이 기기 하나하나가 각 블루투스면 블루투스, 위성통신이면 위성통신, 레이더면 레이더 이런 식으로 부스가 다 짜여져 있어요. 거기에 담당 관들이 다 하나씩 다 있고 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저희가 이제 폰을 맡겨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전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파 연구소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폰이 다 부서져서 나온다. 뭐 구멍이 다 뚫려서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때 얘기를 들었죠. 구멍을 뚫고 그런 거는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다. 왜? 자기네들도 핸드폰 뜯으면 어디서 무슨 전파가 나오는지 모른다. 그럼 폰 제조사가 뚫어져서 보내지지 않으면 자기네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폰들이 간접 측정 방식으로 받는 경우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오게 되는 거고 직접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갖고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니까 폰 제조사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서 보내주는 거다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1년에 폰 테스트, 이제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가보시면 수백 수천 건의 그 핸드폰 종류들이 쫙쫙 들어오면서 인증을 받는데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로직을 다 알고 안에 있는 것들을 정기적인 특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다 폰 제조사들이 디자인한 사람들이 로직을 다 뜯어가지고 일부러 만들어준 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서부터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방문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라든지 그 방법들을 체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폰을 뜯었죠. 뜯으면서 안을 딱 보여주니까 안에 도저히 그 직접적으로 이제 파이프라든지 그 RF 신호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단자가 어떤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FCC에서 그 아이폰이 먼저 인증이 된 것들은 FCC에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퍼런스를 다 찾았고 특히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7월 초에 3G 그 다음에 7월 말쯤에 3GS가 이미 전파연구소에서 테스트를 이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이미 이건 등록되어 있는 폰인데 출시를 안 하니까 지금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왔던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애플에서 직접 사람이 와가지고 직접 여기 커넥터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외국 사람이 직접 와서 했다. 그러니까는 인증을 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폰을 테스트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그럼 이거를 전파를 최대한 세게 빼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래프를 따져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 폰이 최대한의 출력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메소드를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업로드 하는 데는 이메일이라든지 이미지 업로드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최대 속도로 업로드를 합니다. 이 자체가. 그럼 열이 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파 측정 연계로 테스트를 해보면 그 양이 나오는데 그 양을 테스트 해봤더니 블루투스는 어떤 식으로 했더니 결과값이 나오고 와이파이는 어떤 식으로 했더니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싸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쪽에서 요청했던 게 제 블루투스 헤드셋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블루투스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빌려주고 저것도 빌려주고 해갖고 어떤 테스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8월 20일 날 방통위에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좋아 그러면 간접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자라고 최종적으로 방통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어요. 그럼 21일 날서부터 받읍시다 해가지고 저하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인증을 받게 된 거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인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 달 딱 채우니까는 9월 22일 날 시험 성적서가 나왔죠. 근데 시험 성적서를 딱 받는 순간 진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 어떤 뭐라 그럴까. 한 달 동안 이 5장의 그 페이퍼를 받기 위해서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테스트를 저는 솔직히 그래서 대충 할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딱 보니까는 각 영역별 테스트를 다 한 거예요. 중간 주파수,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임퓨어리티, 그러니까는 순수하지 못한 잘못된 전파 같은 걸 다 잡아내고 뭐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걸리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FCC의 데이터에 나온 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테스트를 간이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돈 몇백만 원씩 주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거의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이로 다시장으로 압축을 하기로 해결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전파연구소장이 도장을 찍어준 이 시험 성적서였던 거예요. 그럼 이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이제 민원실을 가서 실질적인 인증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증, 바로 그날 인증 작업을 마치니까 25일날 분명히 인증서가 나올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9월 23일날 아이러니컬하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이폰에 대해서 위치법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오묘한 관계에서 지금 이 개인 인증, 그 다음에 그 통신회사, 그 다음에 폰 제조사, 이런 게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반응이 오고, 이쪽에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또 반대쪽에서 반응이 와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6명의 그 분과위원회를 결정해주는 그 이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LBS법은 4명은 찬성했고 2명은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2명은 실질적으로 4명의 의견을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럼 진행을 할까? 아이폰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켜갖고 어떻게 정식 출시를 시킬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매 주마다 열리는 주례 보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그 인증을, 그러니까 그 결의를 하는 거냐, 아니면 결의된 내용을 회의 때 보고를 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위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 떨어질 거 뻔하니까, 그러면은 밑에 산하기관에서 결의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식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보고받고, 요게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는 인증을, 그 LBS법에 대해서는 그냥 예외로 합시다 라고 결정이 났던 거였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25일날 오전 11시 30분에 이젠 그 디데이가 된 거죠. 막 바쁘죠. 10분에 난 기사를 보고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놈이 평생 새 연락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야, 네가 신문에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러면서 너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맞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는 원래 SKT에서 일했거든요. 또 KT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냐. 나랑 관련 없는 거라고 난 생각하고 그냥 전화 끊을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왜냐면 전 그때까지 SKT를 썼었으니까. 썼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밥을 먹고, 이젠 SKT랑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저는 그쪽에서 분명히 대응을 잘 해줄 줄 알았는데, 기침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전화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 끊고, 그리고 전파연구소에 오후 2시쯤 가서 여태까지 고생했던 담당 주무관들이랑 담소 나누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쭉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쯤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인증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달려온 거예요. KT 이 친구가. 달려와가지고, 개통에 대한 어떤 도큐멘트라든지 다 준비해가지고 쫙 달려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IMEI 내놔. 뭐 내놔 하면서, 개통 준비를 이미 KT에서는 2시간, 3시간 동안 다 뒤집어져갖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두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 어저께 이 친구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시간이 지금 이제 3초 남았는데, 자기도 KT에서 일한 그 어떤 그 공무원의 그 스타일의 일인데, 2시간, 3시간에 그 정책이 뒤집어져갖고, 아이폰을 억셉트를 해줄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움직인 적은 자기 입사해갖고 일하는 처음이다. 놀랬다, 자기가. 그러면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전파 인증서를 받고, 그리고 잠실 사고로 달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3층에 있는 그 직원들 개통해주는 데 가가지고 직접 그 개통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니까 20분도 안 됐어요.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이 유명한 스크린샷들이 탁탁탁 튀어나옵니다. 쇼가 빵 뜨고, 전화 테스트한 거 전화벨 울리고, 네, 그랬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 1분만 딱 쓰고 끝내겠습니다. IMEI라는 아시겠지만은 IMEI가 모든 전화기에 3G 전화기가 있는데, 이 전화기가 이 세 가지로 운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로 운영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블랙리스트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화기는 IMEI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 단말기 인증은 결국 IMEI를 우리 국내망에 등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다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거죠. 내 돈을 써가면서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개인 인증을 하였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 때문에 욕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윈도우 모바일 1세기인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 회사에게 가장 알맞는 업무용 솔루션은 아이폰으로 판단한 게 첫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폰을 국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을 하면서 모바일 환경의 개선과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UI와 불편 없이 계속 사용하고픈 욕망을 자극하는 UX,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유기적인 OS의 결합과 함께 정점에 도달하여 무한의 확장성을 보여줄 때 나의 스마트폰은 내 손에 꿈을 담을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내용을 트윗에 올렸던 거였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